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문학의 정의를 배웠죠. 여러분이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제가 문학의 정의를 다시 칠판에 판서를 해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의가 특징과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언어 예술이 바로 문학의 범주가 되는 것이고, 가치 있는 내용이 내용적 특징, 그리고 형상화, 즉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형식적 특징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바탕으로 문학에서 더 나아가서 한국 문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좀 더 명확하게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한다. 이거 달성하면 우리는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를 피셔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가 배부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띄워 놓도록 할게요. 요쪽인가? 요쪽인가?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쪽은 이쪽일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링크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혹은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려워도 이렇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 대단원 길잡이, 3단원의 대단원 길잡이가 나와 있는 바로 126페이지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26페이지 대단원 길잡이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피셨나요? 자, 오늘 배울 게 뭐라고 했어요? 일단 한국 문학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죠. 자,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한국인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우리가 대단원 길잡이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할게요. 한국 문학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끝까지 한번 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이 몇 번 나왔죠? 네, 총 3번 나왔어요. 자, 일단 이 3번 나온 거를 탁탁 토막 내가지고 슬래시를 쳐봅시다. 한국인이 슬래시. 그 다음에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으로 슬래시. 자, 그 다음에 한국어로 표기했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준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다 한국과고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국인이라고 했는데 작가. 자, 그 다음에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으니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한국어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3가지 기준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3가지 기준점이나 등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특징을 3가지나 다루겠다라는 얘기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더 복잡한 것은 바로 3번이나 등장한 키워드, 즉 한국을 어디까지로 잡아줘야 될 것인가, 그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우리에게 이 정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끔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교과서에서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정의 내린 문장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정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 자, 하나씩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어로 표기할 수단이 없던 고대에 구전된 작품은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가? 일단 기록이 안 된 거를 문학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령 기록됐다라고 하더라도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글이 없으니까 한문으로 쓰인 작품은 과연 한국 문학으로 봐야 하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이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문학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고유한 사상과 감정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과연 고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데요. 이 질문이
그냥 던지기만 훅 던지기만 하고 없어지는 질문이 아니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으면 우리의 학습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네.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들은 뭐와 맞닿아 있냐면 한국은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가 한국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한국의 범위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 한국인인데 이 한국인이 어디까지가 한국인인지부터 한번 잡아줘 보자고요. 자, 우리는 보통 한국인이라고 할 때 뭘 많이 따지냐면은 민족과 국가를 따지는데요. 예를 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한국의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민족을 뜻하는 글자거든요. 한민족, 한결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 한민족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국적과 민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서 언어나 문화성을 공동으로 형성을 해서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집단을 우리가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다 한국인이냐고 얘기할 수 있냐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었어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싫어진 거야. 헬조선이래.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그 국적을 얻어서 시민권자가 되고 우리나라 국적은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글을 기깔나게 잘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은 한국 문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도 엄청나게 잘해요. 여성인데 슬라브 민족의 전통적인 여인상인 흰 얼굴, 금발과 푸른 눈을 이루어 가지고 있는 루스카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국적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과연 한국인으로 봐야 할까요? 자, 전자 후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한국인에 가까울까요? 제가 전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내려놓도록 할 텐데 저는 후자도 한국인의 포섭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샘 오칠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능인으로서 가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예능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외국인한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인인데 어느새 자기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동화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아시는 사람인데 바로 대한미국놈이라고 하는 울프 슈레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음식이냐면 부대찌개, 부찌입니다. 내 사랑 부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그거를 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 부찌 말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세계 최고의 소비량을 자랑하는 뭐 삼겹살이라든가 아니면 라면이라든가 하는 거를 박스에 쌓아두고 이렇게 먹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해외 가도 그게 그립다고 우리나라 다시 와가지고 부대찌개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진들을 올리는 게 죄다 한국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글도 굉장히 잘 쓰고 말도 굉장히 잘해서 언어 구사력이 저보다도 더 뛰어날 때가 있어요. 딴딴딴딴딴딴딴딴. 네, 지금 이렇게 여러분도 없는데 방송음이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뭐 여튼 이런 것도 재미난 해풍이가 생각해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땀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더 한국인에 가까운 정서와 한국적인 문화를 향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냥 오히려 배척하게 되면은 한국의 범위가 더욱 협소가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이에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의 범위를 넓히고 한국인의
범위도 넓혀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한국 문학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어서 12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이 단원에서는 한국 문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활동한다. 자, 한국 문학의 성격에다가 별표하고 체크를 해주실게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대단원명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무엇을 배우는지를 파악하려면 대단원명 그리고 소단원명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학습 목표와 직결하기 때문인데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단원명인 한국 문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다룰 것이냐면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한국 문학의 개념은 무엇이고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자,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 아닙니까?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근데 이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만 따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3-1. 3-1. 즉, 우리가 배워야 할 소단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즉, 단원명은 학습 목표하고 직결되니까 여러분들이 단원명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공부할 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은 무엇인지. 이게 바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즉, 대단원의 길잡이로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이다? 자, 일단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그 다음에 한국 문학의 특성, 그 다음에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 세 가지를 배울 것이라고 안내를 해준 거예요. 당연히 길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의 길잡이 그냥 앞에 나와 있다고 대충 보시지 말고 좀 자세하게 그 구성을 찬찬히 뜯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습을 할 때도 혹은 복습을 할 때도 중요점을 짚고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국 문학의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문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128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128페이지를 잠깐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128페이지에는 어떤 사진이 있고 그 사진 속에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여자아이와 그리고 남자아이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온통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책은 뭐야?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이잖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자, 동국 이상국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국, 말 그대로 동쪽의 나라에 상국은 재상이에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 사람이 쓴 문집이다라고 해가지고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을 지은 사람은 바로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의 재상입니다. 물론 이규보가 이걸 편찬한 건 아니고요. 자기가 쓴 글들을 자기 사후에 그의 아들인 이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글들이 다 주옥같고 훌륭하니까 한번 모아가지고 문집으로 편찬해보자 해가지고 총 53권 이거를 총 13 묶음으로 묶어서 53권 13책으로 만든 동양 최대의 문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온통 한자로 쓰여져 있네라고 한 이 부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해요. 온통 한자로 쓰여져 있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 문학일까요? 아니면은 한국 문학이 아닐까요? 약간 긴가민가 하시면은 여러분한테 그 한국 문학의 정의는 범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한국 문학의 범위인지를 이 정의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 문학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자, 그 다음에
한국어로 표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고려가 코리아니까 우리 민족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은 국가잖아요. 당연히 이규보는 한국인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국 이삼국집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정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구삼국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도 실려져 있는 주몽신화와 같은 작품이 동명왕편이라고 해가지고 지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문화나 가치관 같은 경우는 수필로 적어 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오케이. 그런데 지금 아까 여학생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뭘로 쓰여져 있지? 한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한자 이꼴 한국어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X. 그러니까 한국 문학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한국 문학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한국 문학의 정의만 가지고 보면 그러할진데 근데 여기에서 애매모호한 점이 생깁니다. 바로 한문 문학은 한국 문학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얘만 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줘 도대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외로 인정하면 그 예외가 왜 인정됐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129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29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답이 숨겨져 있거든요. 자, 한글 창제 이전에 우리 민족은 자, 별표하고 한번 줄거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공동문화인 한자를 표기로 사용하였다. 자, 거기에다가 별표로 여러분들 줄거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동국 이삼국집은 한글 창제 이전에 창작되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443년인데 얘는 1241년이니까 200년의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자로 표현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생활과 의식을 담고 있으므로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한국 문화,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통해서 표현한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쓴 거를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 예를 들면 고추장, 김치찌개 막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럼 그것도 다 한국 문학이 되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어란 거 왜 집어넣냔 말이야. 한국어란 거 집어넣는데 한자만큼은 우리나라에 가지는 위상이 차이가 있다. 그게 아까 129페이지 첫 번째 선생님하고 별표하고 줄그은 부분입니다. 바로 뭐냐면 동아시아에서는 한자가 공동 문어로 사용되었다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자로 쓰여져 있는 문학만큼은 우리 문학으로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과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한문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굉장히 특수한 위상을 가집니다. 마치 서양의 알파벳과 같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는 자기만의 고유한 글자가 없었어요. 우리 세종대왕님처럼 희대의 천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한글 없이 계속 한자만 사용해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자기 나라 고유의 글자는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고유한 글자가 없으니 표기 수단이 없으니 그 모든 나라들은 고유의 문학도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아니야.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영문과 학생들한테 미안할 수도 있는데 영미 문학도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알파벳 있죠? 알파벳 어느 나라 글자예요? 영국 글자? 미국 글자입니까? 아니 프랑스도 알파벳 쓰고 이태리도 알파벳 쓰고 독일도 알파벳 써요. 유럽 거는 거의 대부분 알파벳 쓴다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소아시아의 페니키아인이 페니키아 문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그리스로 건너가가지고 오늘날에 알파벳이 확정이 됐고 그리스 문화가 전 유럽에 퍼지면서 그리스 문자가 전 유럽에서 통용되는 문자로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페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니네 나라 글자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알파벳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그리스 문자야 그거. 니들이 그리스 문자의 저작권을 훔쳐가지고 쓰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걔네들 노발대발 할 겁니다. 영국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원래 그리스 문자니까 그리스에다가 돈 주고 유럽연합, 지원 많이 해줘. 그리스 안 그래도 힘든데. 즉, 유럽 사람들에게는 막 유로 화폐 있잖아요. 그거를 공통으로 이렇게 같이 쓰듯이 알파벳도 그냥 공동 문어로서 쓰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한자가 마치 알파벳과 같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동 문어로서 사용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뭐다? 한자로 쓴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았을 경우에 한정해서 이건 쳐주자. 뭘로 쳐준다? 한국 문화고 쳐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를 들면 한자로 쓰여진 문학이 있는데 그 문학 작품이 이걸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자가 공동 문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한자로 쓴 문학도, 즉 한문 문학도 뭐가 될 수 있다? 한국 문학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29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한국 문학의 종류가 나와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국 문학은 전승 방식에 따라, 자, 전승 방식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 무언가 분류를 할 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사람을 나누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나눌 수가 없잖아요. 뭔가 기준점을 줘가지고 사람을 예를 들면 성별을 기준으로 한다면 남자와 여자, 피부 색깔을 기준으로 하면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눌 수가 있듯이 그 기준을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승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뭘로 전승하느냐? 언어로 전승하는데 언어 중에서 말로 전승을 하면은 구비문학이 되는 것이고 글로 전승하면은 기록문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글로 전승하는 기록문학은 또다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나뉩니다. 바로 표기 방식. 우리 말로 표기를 할 것이냐, 우리 글로 표기를 할 것이냐, 혹은 우리 글자인 한글이 아닌 다른 글자로 표기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 한번 볼게요. 한국 문학의 종류입니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잘 보이겠네요. 자, 한국 문학의 종류는 일단 그 전승 방식에 따라서 구비문학, 기록문학, 그리고 기록문학은 다시 뭐에 따라서, 자, 그 표기 방식에 따라서 한문으로 했으면 한문문학, 우리말 표기면은 국문문학.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먼저 처음으로 구비문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구비문학은 입구자에 새길 비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으면 입구자, 그 다음에 돌에 새긴다고 해가지고 새길 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새길 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읽으면 구비문학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 전해온 문학으로 대체로 문자 생활을 누릴 수 없었던 피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제목이 묘해. 여러분들, 당연히 구비문학에는 뭐가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구비문학의 전승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의 특성이 이렇게 담겨져 있겠죠? 그럼 말의 특성은 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은 기록을 해서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성을 가지면 말은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말들을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읊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면 뭐가 새겨지거나 기록으로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요새는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남길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즉, 말은 중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새길 비자를 적었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기억 속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기억 속에 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지금 방에 혼자 계시면은 혼자서 크게 한번 노래로 불러보세요. 저도 하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걸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홍익인간 뜻으로 대대손손 훌륭한 곡으로 세운. 네. 자,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 생략되어 있는 글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선생님이 만약에 돈이 많으면, 아니, 돈이 많지 않아도 좋아요. 유튜브 이벤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생략한 단어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맞히면 선착순 5명에 한해서 선생님이 맛있는 거 줄게요. 네, 계약하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꼭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댓글로 한번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구비문학의 힌트를 하나 드릴 수가 있는데, 말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말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냐면, 기억에 남길 수가 있냐면, 음악과 리듬, 즉 음율과 리듬을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더 잘 기억돼서 오랫동안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비문학은 음악의 형태를 같이 빌려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에요. 오늘날 노래의 장르 중에서도 이 구비문학하고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예 오늘날의 구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힙합 그리고 랩입니다. 네. 플로우를 타고 라임을 구사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 그게 굉장히 구비문학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래퍼 중에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래퍼의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MC, 마이크 체크를 의미하는 MC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MC, 마이크 체크라는 말이 마이크를 쥘 수 있는, 즉 내 말을 거침없이 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래퍼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BY라는 사람인데, BY가 쇼미더머니 5의 우승자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띵곡이라고 할 수 있는 Forever에서 이런 대사를 쳤어요. 바로 뭐냐면 래퍼 딱지를 떼고 이젠 MC로, 래퍼 딱지를 떼고 이젠 MC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래퍼가 MC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요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요소가 구비문학이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인데요. 여러분들 맞출 수 있겠어요? 제가 영어로는 4글자, 한국어로는 3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정답은 바로 딜리버리 그리고 전달력이었습니다. 입 빠르게 턴다고 다 랩이 되는 것은 아니지. 발음은 분명히 딕션을 정확히 딱딱 때려야 대중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MC인 것이지. 네. 순간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요. 예, 그게 바로 구비문학인 것입니다. 네. 전달력 있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는 3개의 B자를 담아서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넣은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비어있는 교실에서 갑자기 시간이 돼가지고 나온 소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비문학을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은 한문문학을 알아볼 텐데, 한문문학은 이미 동국 이상국집을 설명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냥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봐서 보도록 할게요. 한문문학은 한자를 통해 한민족의 정서를 담아낸 문학으로서 한시나 한문소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왜 한문문학이 한국문학이 될 수 있었냐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중요하고 별표를 쳤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동 문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국문문학인데, 국문문학은 당연히 한글로 쓰여진 문학이겠죠. 여기 대단원에서도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또한 국문문학 한글로 창작된 문학인데,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향찰 동그라미, 이두 동그라미, 향찰과 이두처럼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별표하고 차자문학, 타자문학 역시 국문문학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차자문학의 차자가 어떤 차자냐면 빌리 차자거든요. 그런데 향가가 가장 대표적인 문학 양식인데, 차자문학으로 활용한 향가는 향찰로 쓰여진 노래라고 해가지고 향찰이란 표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근데 향찰을 쓰게 되면 서동요 같은 거 보면은 죄다 한자를 빌려가지고 썼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동아시아는 한자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한문문학이지 왜 이걸 국문문학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의 차이점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이제 좀 노란 글씨로 적어 보도록 할 텐데, 이 노란 글씨가 뭐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거 무슨 글자일까요? 예, 맞아요. 돌, 석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새, 을자. 이거는 던질, 투.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마늘, 다예요. 썩을 투다. 사실은 이게 발음이 중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자, 이거를 중국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중국말 어순이 아니에요. 굳이 해석하면 뭐 돌로 되어 있는 새가 있는데, 아마 돌로 되어 있는 그 새 조각상인가 봐요. 근데 이거를 던졌는데 산산조각이 되어서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중국 사람이 못 알아듣냐면 중국 글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순을 내가 따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자, 선생님이 한번 동그라미 치면서 노래를 하나 불러보도록 할게요. 퐁당 퐁당 돌을 던질다, 누나 몰래 돌을 던질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게 바로 차자 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 중국 어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으로 나열했는데 우리 글자가 없어서 그냥 빌려가지고 썼을 뿐이에요. 즉, 우리말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다른 나라 글자만 빌려가지고 쓴 거 우리가 차자 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쓴 향찰의 표기 방식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중국은 훈과 즉 뜻과 소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실질적인 형태소에 해당하는 거는 훈차를 하고 훈을 빌려 쓰고, 자, 목적격조사 을, 예를 들면 문장을 마치는 종결음이 다와 같이 자, 다와 같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차를 해가지고 이런 규칙에 맞게 표기하는 거, 우리말을 표기하는 거를 우리가 차자 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알파벳으로 어떤 글자를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여기 가운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볼게요. 다 쓴 다음에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네. 이건가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읽었을 때 기분 나빴죠? 여러분 왜 기분 나쁜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우리 한글이 아닌 알파벳으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뭘 적었냐면 우리말을 적었다는 거죠. 이거 외국 사람한테 보여주면은, 특히 서양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알파벳이 우리보다 더 친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읽어내거든요. 근데 나는 바보입니다 하면서 나 잘 읽었어 하면서 이렇게 웃는다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실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시절에 자기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레프트윙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인 파트리시 에브라라는 그 선수한테 한국말로 나는 바보입니다라는 게 인사말이라고 하면서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활짝 웃은 적이 있어요. 나는 바보입니다. You say good, eh? 나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설령 알파벳으로 적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적은 게 영어가 됩니까? 프랑스어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말 어순대로 우리말 문장을 적었다고 해서 차자 표기는 설령 다른 나라 글자를 빌려 썼다고 하더라도 뭐가 된다? 바로 국문문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문학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자, 구비문학과 그리고 기령문학 중에서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에 대해서 같이 접nhập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 자, 129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이 있고 오늘 수업을 마쳐볼까 합니다. 읽어볼게요. 이렇게 한국 문학은 오랜 시간 동안 구비문학 그리고 한문문학, 국문문학이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오늘날에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할 때 우리 문학을 한층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이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길 바라는 바람까지 담아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적응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립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리고 위두랑에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그걸 클릭해서 끝까지 지켜봐 준 그런 관심만으로도 선생님 굉장히 감사하고요. 조회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강의를 봐주는구나 해서 내심 뿌듯해합니다.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소통이라고 하는 건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위두랑 댓글창이나 아니면 유튜브 국어학원 환영쌤 댓글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서른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종류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끝날 때가 됐다고 빨리 끝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네요. 네. 자, 그 특징들 잘 갈무리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학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 분석함으로써 이 한국 문학의 특성을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감하고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 빠르게 턴다고 다 랩이 되는 것은 아니지. 딱딱 때려야